고을에 새로 부임한 현감나리의 이름이 한근인데 몸무게가 딱 한근일 것 같은 외모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연자 맷돌을 한 손으로 드는 무쇠팔의 천하장사 힘을 가진 처녀 가뿐이었습니다. 과연 이 부부는 어떻게 만나, 어떻게 사랑을 이루었을까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에서 남쪽으로 한참을 내려가면 사과나무가 붉게 물드는 아름다운 고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고을에는 김영감이라는 과수원 주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에게는 가뿐이라는 외동딸이 있었지요. 가뿐이는 날 때부터 보통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옹알이 대신 포유를 내질러 석가래의 먼지를 털어냈고 뒤집기를 시작하자마자 구들장을 내려앉혔다는 전설이 마을에 전해질 정도였지요. 7살 무렵에는 사과나무를 한 번 흔들었을 뿐인데 나무에 숨어있던 호랑이가 기절해 떨어졌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공할 힘보다 더 대단한 것은 아버지 김영감의 팔불출 정신이었습니다. 가뿐이가 장난삼아 던진 돌멩이에 마을 우물이 박살나도 김영감은 허허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애가 손목 힘이 좀 좋아서 그렇지 심성은 꽃보다 곱다네. 동네 아이들이 가뿐이에게 맞고 울며 찾아오면 김영감은 오히려 눈을 부라리며 나무랐습니다. 애들이 어찌 이리 종이장 같으냐? 우리 가뿐이가 반가워서 살짝 만진 것뿐이거늘. 아버지의 무한한 변호와 달콤한 사과를 먹으며 자란 가뿐이는 본인의 힘이 대단한 줄도 모르고 그저 남들이 너무 약할 뿐이라며 늠름하게 자라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옆집 폐가에 새로운 이웃이 이사를 왔습니다. 한양에서 가문이 폭삭 망해 내려왔다는 이한근이라는 소년이었지요. 담장 너머로 처음 비친 그의 모습은 참으로 기이했습니다. 창백한 낯빛의 목은 사슴처럼 가늘고 하얗더니 이름만 들어도 딱 한근일 것만 같은 가녀린 소년이었습니다. 한근의 부치는 본래 고요할 것이며 선비의 뿌리를 단단히 내리라는 숭고한 뜻으로 이름을 지었으나 마을 사람들은 소년의 가느다란 팔다리를 보며 정말 무게가 딱 소고기 한 근이라 그리 붙었다며 낄낄거렸습니다. 하지만 가뿐이는 달랐습니다. 그 한 근 같은 소년을 보는 순간 심장이 사과나무 뿌리 뽑히듯 요동쳤습니다. 아, 저토록 곱고 하얀 소년이라니. 마치 달빛을 닮은 듯한 그 모습에 가뿐이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뺨이 화끈거리고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그날 이후 가뿐이는 매일 담장 너머로 한근을 몰래 바라보았습니다. 한근이 마당에서 서책을 읽으면 가뿐이도 사과나무 아래 앉아 그를 바라보았고 한근이 우물에서 물을 기르면 가뿐이도 괜히 물동이를 들고 나왔습니다. 어느 날은 용기를 내어 담장 너머로 제일 예쁜 사과를 던져주었습니다. 하지만 가뿐이의 완력을 잊고 던진 사과는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 한근의 이마를 정통으로 맞췄지요. 한근이 그 자리에서 뒤로 벌렁 넘어지자 가뿐이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담장 뒤에 숨어버렸습니다. 아이고 어쩌나. 도령님께 상처를 입혔어. 가뿐이가 전전긍긍하며 담장 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니 한근은 이마를 문지르며 일어나 사과를 주워들고는 담장 쪽을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가뿐이의 가슴이 또다시 쿵쾅거렸지요. 운명적인 사건은 한근 도령이 서당 공부를 마치고 돌아오던 당산나무 아래 정자에서 터졌습니다. 동네 텃세 부리기로 유명한 악동들이 한근을 애워싸고 시비를 걸었지요.
너네 집 망했다며. 이름도 한근이라니 내가 너를 번쩍 들어서 개울에 던져도 되겠는데? 한근 도령이 눈물을 글썽이며 뒷걸음질 칠 때 사과 바구니를 든 가뿐이가 나타났습니다. 가뿐이는 복잡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길 한복판에 박혀 장정 셋도 못 움직이던 거대한 연자 맷돌을 한 손으로 슥 들어 옆으로 옮겨 놓았을 뿐이었지요. 먼지 날리니까 저리 가서 놀아라. 맷돌이 바닥에 쿵 떨어지며 땅이 울리자 아이들은 사색이 되어 달아났습니다. 상황이 정리되자 한근은 품속에서 종이에 소중히 싼 곶감 하나를 꺼내 건넸습니다. 구해주어 고맙구나. 내가 가진 게 이것뿐이라 미안하다. 가뿐이는 감격에 젖어 곶감을 받으려 손을 뻗었는데 너무 떨린 나머지 그만 한근의 손가락을 살짝 쥐고 말았습니다. 우두둑 소리가 나며 한근의 손가락이 꺾였고 그는 제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가뿐이는 사색이 되었으나 한근은 눈물 맺힌 눈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낭자의 손길이 참으로 지극히 뜨겁구나. 이것이 무쇠도 씹어 먹을 것 같던 가뿐이와 종이장처럼 하늘거리던 한근 도령의 지고지순하고도 물리적으로 매우 위험한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뒤로 두 사람은 담장 너머로 서로를 그리워하며 자랐습니다. 한근은 가뿐이에게 서책을 읽어주었고 가뿐이는 한근을 위해 사과를 따다 건넸습니다. 다만 가뿐이가 사과를 건넬 때마다 한근의 손가락이나 팔이 으스러질 뻔한 것은 두 사람만의 비밀이었지요. 가뿐이는 한근을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근이 책을 읽는 모습을 보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선비 같았고 한근이 웃으면 봄꽃이 활짝 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가뿐이는 밤마다 베개를 꼭 껴안고 한근을 생각하며 잠들곤 했지요. 세월이 흐르고 둘 다 10살이 되던 해, 갑작스러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근의 아버지가 한양으로 관직을 제수받게 되었다는 것이었지요. 어느 봄날 아침, 가뿐이는 평소처럼 사과나무 아래에서 한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근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담장 너머로 짐을 싸는 소리와 사람들의 분주한 발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지요. 가뿐이가 담장 틈으로 살짝 들여다보니 한근의 가족이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근은 창백한 얼굴로 이쪽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10살 소녀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어떻게 작별 인사를 해야 할지 몰랐던 것입니다. 가뿐이 역시 그저 담장 너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만 10살 소녀는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한근의 가족이 탄 수레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근은 수레 뒤편에서 고개를 돌려 과수원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뿐이는 담장 위로 손을 들어 흔들었습니다. 한근도 작게 손을 흔들었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말 한마디 나누지 못한 채 헤어졌습니다. 약속도 다짐도 없이 그저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별이었습니다. 한근이 떠난 후 가뿐이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과수원 일을 도우며 힘은 날로 정교해졌고 아름다움은 날로 빛났습니다. 이제 가뿐이는 고을 사내들이 담장 너머로 슬쩍 훔쳐보다가 그 눈부신 미모에 넋을 잃고 사다리에서 떨어질 만큼 절세가인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과수원 길목에 커다란 바위가 굴러내려와 길을 막자 마을 장정 10명이 지렛대를 들고 끙끙거렸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가뿐이는 비단 소매를 걷어붙이며 말했습니다. 잠시 실례할게요.
가뿐이는 바위를 번쩍 들어 옆 산비탈로 휙 던져버렸습니다. 바위가 슝 소리를 내며 날아가 산중턱에 박히자 장정들은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고 가뿐이는 수줍게 옷자락을 털며 사라졌습니다. 무쇠도 씹어먹을 것 같던 가뿐이와 종이장처럼 하늘거렸던 한근 도령이 헤어진 지도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강산은 변했어도 사람의 기질은 변하지 않는 법이라 가뿐이네 사과 과수원은 여전히 풍성했고 가뿐이의 팔뚝 힘은 날이 갈수록 정교하게 발달했습니다. 한편 한양으로 떠난 한근 도령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자랐습니다. 관직에 오른 아버지 덕분에 더 나은 스승을 만나고 더 많은 서책을 접할 수 있었지만 한근의 마음 한편에는 늘 그 고향 마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사과꽃이 피는 봄이 오면 한근은 어김없이 담장 너머 과수원과 그곳의 소녀를 떠올렸습니다. 자신의 손가락을 우두둑 부러뜨렸지만 눈물 맺힌 눈으로 사과를 건네던 그 소녀 연자맷돌을 한 손으로 들어 올려 자신을 지켜주던 그 모습이 한근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지요. 한근은 밤낮 없이 서책과 씨름했습니다. 붓 한 자루 쥐는 것도 버거워 보이던 가녀린 손이었으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당당한 선비가 되어 그 고향 마을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 그 소녀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그리움이 한근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마침내 한근은 당당히 장원급제를 거머쥐었습니다. 임금님께서 친히 어디로 부임하고 싶은지 물으셨을 때 한근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폐하, 소신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 남쪽 고을로 보내주시옵소서. 그곳 백성들을 위해 힘쓰고 싶사옵니다. 임금님은 한근의 진심 어린 마음에 감동하여 그를 신임 현감으로 임명했습니다. 한근의 가슴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뜨겁게 뛰었습니다. 이제 그 고향으로 그 사과 과수원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신임 현감의 부임날이 밝았습니다. 고을 백성들은 새로 오는 사또가 장원급 제자라는 소식에 기대를 품고 길가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가마문이 열리고 내린 현감 한근의 모습에 백성들은 집단적인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이고, 저분이 사또셔? 관복이 주인보다 더 무거워 보이는데 이름이 한근이라더니 정말 몸무게가 딱 한근이로구먼. 걸을 때마다 도포자락이 도처럼 펄럭이는 게 금방이라도 하늘로 승천하시겠어. 한근은 10년 전보다 키는 훌쩍 컸으나 그 백지장 같은 안색과 사슴 같은 목선은 여전했습니다. 관아 계단을 오르던 한근이 바람 한 점에 휘청이자 옆에 있던 이방이 화들짝 놀라 그를 부축했습니다. 한근은 인자하게 웃으며 말했지요. 허허, 걱정 마시오. 이래봐도 내 마음의 뿌리는 아주 단단하다오. 하지만 한근의 마음속엔 오직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는 부임 첫날의 피로도 잊은 채 해가 저물자마자 관복을 벗어던지고 선비복 차림으로 홀로 과수원 길을 나섰습니다. 10년 전 자신의 손가락을 우두둑 부러뜨렸던 그 뜨겁고도 묵직한 손길을 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붉은 노을이 사과나무 사이사이를 비추던 시간, 가뿐이는 과수원 한 구석에서 어긋난 수레바퀴를 손바닥으로 쳐서 끼워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가느다란 그림자 하나가 길목을 따라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뿐이의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걸음걸이, 그 가녀린 어깨, 그리고 무엇보다 바람에 힘없이 흔들리는 그 종이장 같은 실루엣.
가뿐이는 자기도 모르게 들고 있던 수레바퀴를 내던지고 뛰어나갔습니다. 도령님, 아니 서방님. 한근 역시 가뿐이를 보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낭자, 내가 왔소. 두 사람은 1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서로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한근이 먼저 가뿐이를 안으려 팔을 뻗었으나 감격에 겨운 가뿐이의 반응이 더 빨랐습니다. 가뿐이는 반가운 나머지 본능적으로 한근의 허리를 낚아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우드득, 뚝, 끙. 재회의 포옹과 동시에 한근의 척추와 갈비뼈가 화음을 이루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10년간 힘 조절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가뿐이었으나 첫사랑 앞에서는 제어가 되지 않았던 것이지요.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린 한근은 눈앞이 노래지면서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낭자, 역시 낭자의 정은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뼈에 사무치는구려. 조금만 살살, 아니 죽을 것 같소. 가뿐이는 사색이 되어 한근을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나, 도령님. 제가 너무 좋아서 그만. 한근은 비틀거리면서도 가뿐이의 하얀 손을 소중히 잡았습니다. 비록 손가락 마디마디가 아려왔지만 그 온기만큼은 세상 무엇보다 달콤했습니다. 두 사람의 재회는 달콤했으나 고을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사실 이 고을은 전임 현감과 그 밑에서 기생하던 무례배 집단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현감의 수하인 척하면서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고 있었는데 특히 가뿐이네 과수원처럼 수입이 좋은 농가들의 사과 보존세, 나뭇잎 보호세 같은 말도 안 되는 명목으로 세금을 수탈하고 있었습니다. 전임 현감의 잔당인 이방과 향리들은 새로 부임한 한근을 보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런 종이 인형 같은 놈이 뭘 안다고 이름이 한근이라니. 소고기 한근 사다 주면 겁먹고 한양으로 도망가겠구먼. 무례배들의 우두머리인 황도끼는 부하들을 이끌고 가뿐이네 과수원에 들이닥쳐 사과 상자를 부수고 김영감을 협박했습니다. 사또가 바뀌었다고 세금을 안 내. 저 비실비실한 사또가 우리를 지켜줄 것 같으냐? 이를 지켜보던 한근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몸은 비록 종이장처럼 가벼워 보일지언정 그의 머릿속 지략은 천근의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한근은 가뿐이의 손을 꼭 잡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낭자, 내 몸은 비록 연약하나 낭자를 지키려는 마음은 무쇠와 같도. 저들이 나를 우습게 보는 지금이 바로 저들의 뿌리를 뽑을 기회요. 가뿐이는 주먹을 불끈 쥐며 대답했습니다. 서방님, 걱정 마셔요. 저런 무례배 놈들은 제 손가락 하나로도 사과즙 짜듯 짤 수 있으니까요. 한근은 부임한 지 불과 보름 만에 고을 관아의 분위기를 12월 서리빨처럼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백지장처럼 창백한 얼굴로 하루 종일 서책만 뒤적이는 줄 알았던 한근 사또가 사실은 전임 현감과 무례배들이 10년간 겹겹이 쌓아온 부정부패의 장부를 귀신같이 파헤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보게, 저 사또 말일세 잠도 안 자는 모양이야. 우리가 숨겨둔 비밀 창고 위치며 세금 장부 조작한 수치까지 소수점 아래까지 다 꿰고 있단 말이지. 전임 현감의 수하였던 이방과 황도끼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들은 처음엔 한근의 가녀린 체구만 보고 비웃었으나 한근이 국법의 칼날을 조여오자 서서히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가장 극단적이고도 비열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몸무게가 한근밖에 안 나가는 놈이니 목숨줄 끊는 것도
깃털 하나 치우는 것보다 쉽겠지. 오늘 밤 어둠을 틈타. 저 종이 인형의 목을 따버려라. 황도끼는 한양에서 악명 높은 자객셋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들은 그림자조차 남기지 않는다는 잔혹한 자객들이었지요. 같은 시각 옆집 과수원의 가뿐이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날 때부터 힘만 센 것이 아니라 자연의 변화와 주변의 기운을 감지하는 날카로운 촉 또한 타고났습니다. 사과나무 잎사귀가 흔들리는 소리만 들어도 그것이 바람인지 산짐승인지 아니면 불길한 인간의 발소리인지 단박에 알아챘지요. 가뿐이는 담장 너머 현감의 처소를 바라보았습니다. 한근의 방에는 여전히 등잔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우리 서방님 몸도 약하신데 저리 밤을 새우시니 어쩌나 가뿐이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사과 바구니를 챙겨들고 관아 뒤편 숲길을 산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뿐이의 영성에 삐딱하게 걸려드는 불길한 기운이 있었습니다. 담장을 타는 가벼운 발소리, 그리고 차가운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 자객들이 한근의 방으로 은밀히 침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뿐이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어머나, 밤손님이 오셨네. 우리 도령님 잠귀 밝으셔서 깨시면 안 되는데. 자객들이 한근의 방문을 열고 칼을 뽑으려던 찰나 어둠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자객들이 당황하여 칼을 휘둘렀으나 가뿐이는 마치 날아오는 파리를 잡듯 맨손으로 칼날을 툭 쳐냈습니다. 챙그랑 소리와 함께 보검이 조각나 흩어졌습니다. 쉿, 조용히 하라니까요. 가뿐이는 자객들의 뒷덜미를 쌀가마니 잡듯 낚아챘습니다. 한 손에 2명, 다른 한 손에 1명 도합 3명의 자객이 공중에 붕 떴습니다. 자객들은 자신들을 들어올린 이가 절세가인의 처자라는 사실에 경악했으나 비명을 지를 틈도 없었습니다. 가뿐이는 자객들을 거꾸로 들고는 마치 먼지 낀 이불을 털듯 허공에서 힘껏 탈탈 털기 시작했습니다. 탈탈탈, 탈탈탈. 악, 악, 뼈가 빠진다. 살려주시오. 내장이 뒤섞이는 것 같소. 가뿐이의 무시무시한 완력에 자객들의 몸에서는 암기와 단도들이 비오듯 쏟아졌고 관절마다 뚜둑 소리를 내며 제자리를 이탈했습니다. 가뿐이는 정신을 잃어가는 자객들을 한데 모아 사과 상자를 묶을 때 쓰는 질긴 새끼줄로 꽁꽁 동여매었습니다. 그러고는 관아 마당 한가운데 있는 아름드리 소나무 꼭대기에 그들을 굴비 엮듯 매달아 버렸습니다. 가뿐이는 먼지를 털며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우리 서방님 편히 주무실 수 있겠네. 다음 날 아침 관아 마당은 구경 나온 백성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소나무 꼭대기에 대롱대롱 매달린 자객들을 보고 무례배들과 부패 관리들은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근이 관복을 정제하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백지장같이 하얀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태양보다 뜨거웠습니다. 이자들이 누구인지 아는가? 어젯밤 나를 시해하려 침입한 자들이다. 다행히 고을의 한 의로운 시민이 이들을 제압하여 내게 바쳤지. 한근은 나무 아래 서 있는 황도끼와 이방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자객들의 품에서 나온 서신을 보니 전임 현감의 비자금 장부와 그대들의 이름이 아주 상세히 적혀 있더군. 시의 미수와 고혈 수탈, 이 2가지만으로도 그대들의 목숨은 10개라도 모자랄 것이다. 한근은 소매 안에서 밤새 완성한 최종 보고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무뢰배들의 숨통을 끊는 단두대의 칼날과 같았습니다. 여봐라. 이 무뢰배들을 즉시 하옥하고 그들이 가로챈 모든 재산을 몰수하여 백성들에게 돌려주어라. 또한 오늘부로 말도 안 되는 모든 사과 세금을 폐지한다. 사또 만세! 사또 만세! 관아 마당은 백성들의 환호성으로 떠나갈 듯 울렸습니다. 한그는 인파 속에서 수줍게 사과를 씹으며 미소 짓고 있는 가뿐이를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한그는 입모양으로 가만히 속삭였습니다. 낭자, 고맙소. 역시 낭자는 나의 든든한 뿌리요. 가뿐이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가 쥐고 있던 사과는 이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즙이 되어 바닥으로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간 한그는 악당들을 신문하며 그들이 쌓아온 부정부패의 증거를 모두 모았습니다. 황도끼와 이방은 결국 모든 죄를 자백했고 관아의 비밀 창고에서는 10년간 백성들에게서 빼앗은 엄청난 양의 쌀과 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그는 이 모든 재산을 백성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었습니다. 특히 가뿐이네. 과수원처럼 오랜 세월 수탈당했던 농가들에게는 더 많은 보상을 해주었지요. 김영감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사또님,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그는 인자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영감님, 제가 해야 할 도리를 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제가 영감님께 감사드려야 하지요. 한근의 시선이 살짝 가뿐이에게로 향했습니다. 가뿐이는 수줍게 고개를 숙였고 한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을의 모든 악당을 소탕하고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준 한근 사또 한근과 그 뒤에서 묵묵히 무력을 행사했던 과수원 처자 가뿐이의 혼례 날이 밝았습니다. 고을 전체는 축제 분위기로 들썩였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영웅인 두 사람을 위해 아껴둔 사과를 내오고 비단 자투리를 모아 청사초롱을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혼례식장인 김영감네 과수원 마당에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신랑 한근이 입은 화려한 관복과 사모관대가 그의 가녀린 몸에는 너무나 무거웠던 탓입니다. 바람이 조금만 세게 불어도 한근의 몸이 종이 인형처럼 뒤로 훌쩍 넘어가려 했지요. 아이고, 사또. 우리 사또 뒤로 넘어가신다. 하객들이 가슴을 졸이던 그때 연지곤지를 찍고 절세가인의 자태로 나타난 신부 가뿐이가 나섰습니다. 가뿐이는 수줍게 미소 지으며 한근의 손을 맞잡았는데 사실 그녀의 다른 한 손은 신랑의 허리춤을 보이지 않는 속도로 꽉 붙들고 있었습니다. 한근이 절을 할 때마다 가뿐이가 마치 깃털을 다루듯 그의 몸을 공중에서 수평으로 유지해주니 사람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 사또는 도력이 높으셔서 절을 할 때도 공중부양을 하신다. 실제로는 가뿐이의 팔뚝에 핏줄이 살짝 돋아나 있었지만 남편의 체면을 위해 그녀는 끝까지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혼인 후 두 사람의 신혼생활은 고을 사람들의 큰 관심사였습니다. 무엇보다 백성들이 걱정한 것은 밤마다 가뿐이의 정을 한근 사또가 버텨낼 수 있을까 하는 실질적인 문제였지요. 하지만 가뿐이는 현명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완력이 남편에게 독이 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기에 세상 어디에도 없는 괴력의 내조를 시작했습니다. 한근이 밤늦게까지 정무를 보느라 기력이 쇠해 보이면
가뿐이는 뒷산에 올라가 수백 년 된 산삼을 캐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범상치 않았지요. 신만이들이 며칠을 헤매는 험한 절벽을 가뿐이는 마치 동네 뒷산 산책하듯 맨손으로 수직 등반하여 바위 틈에 낀 대물 산삼을 바위째로 뽑아 내려왔습니다. 또한 남편의 뼈를 튼튼하게 하겠다며 고아내는 곰탕은 고을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가뿐이는 시장에서 파는 평범한 뼈 대신 깊은 산속에서 사람을 괴롭히던 거대 멧돼지나 호랑이를 맨손으로 잡아와 가마솥에 통째로 넣고 고았습니다. 한그는 부인이 정성껏 차려낸 탕을 마시며 속삭였습니다. 부인, 이 탕에서는 왠지 모를 맹수의 기운이 느껴지는구려. 덕분에 내 몸은 비록 마를지언정 기운만큼은 팔도 장수를 압도할 것 같소. 한그는 청렴하고 강직한 목민관으로 이름을 떨쳤으나 가끔은 무력의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웃 고을의 탐욕스러운 관리가 땅 경계 문제를 두고 시비를 걸며 장정 50명을 이끌고 쳐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 비실비실한 사또야. 땅을 내놓지 않으면 오늘 내 관할을 박살내주마. 한근이 지략으로 설득하려 했으나 막무가내였지요. 그때 장바구니를 든 가뿐이가 나타났습니다. 가뿐이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나, 우리 서방님 손님이신가 봐요. 가뿐이는 관아 입구에 세워진 수천근 나가는 해태석상을 한 손으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마치 먼지를 털듯 석상을 가볍게 흔들고는 원래 자리에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돌려놓았습니다. 손님들, 우리 서방님이 지금 바쁘시니까 나중에 오실래요? 아, 가시는 길에 배고프실까봐. 가뿐이가 돌바닥에 놓인 사과 하나를 손가락 끝으로 톡 치자 사과가 마치 대포알처럼 날아가 무뢰배들이 타고 온 수레의 바퀴를 정확히 박살내버렸습니다. 50명의 장정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외치며 도망갔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한그는 그 뒷모습을 보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허허, 부인 오늘도 내 체면을 세워주어. 고맙소. 세월이 흘러 두 사람 사이에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닮아 피부가 백지장처럼 뽀얗고 눈매가 고운 절세 미남 미녀로 자라났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안심했지요. 다행히 아이들은 몸무게가 한근이겠구나. 그러나 그것은 오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겉모습만 아버지일 뿐 속은 어머니 가뿐이의 무쇠피를 고스란히 물려받았습니다. 돌잔치 때 첫째 아들은 돌잡이 상에 놓인 붓 대신 상다리를 잡고 통째로 들어 올려 천장에 던졌다가 받아냈습니다. 둘째 딸은 아장아장 걷기 시작할 때 이미 마당에 빨랫줄을 잡아당겨 기둥을 뽑아버리는 기염을 토했지요. 한그는 그런 아이들을 인자하게 바라보며 늘 이렇게 훈계했습니다. 너희의 힘은 남을 누르기 위함이 아니라 약한 자들을 바치기 위한 뿌리가 되어야 한다. 이 애비의 몸무게는 비록 한근이지만 너희 어머니라는 거대한 대지가 있었기에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느니라. 한근 현감이 임기를 마치고 더 높은 관직으로 떠나던 날 고을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만인산을 바쳤습니다. 한그는 여전히 가녀린 몸으로 말등 위에서 휘청거렸으나 그 곁에는 절세가인의 자태로 남편의 말 한 장을 한 손으로 지탱하며 걷는 가뿐이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눈물을 흘리며 외쳤습니다. 사또님, 부인 마님, 부디 건강하십시오. 저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한근과 가뿐이는 백성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지요. 이름만 들어도 딱 한근일 것만 같던 가녀린 선비와 사과꽃처럼 화사하지만 무쇠처럼 단단했던 여인 두 사람의 이야기는 영남 지방의 야담으로 전해 내려오며 진정한 사랑이란 서로의 부족한 무게를 채워주는 것임을 고을 백성들의 가슴 속에 깊이 각인시켰습니다. 사과나무 흐드러진 언덕 너머로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힘만 센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가뿐이와 몸은 약하지만 마음이 강했던 한근 두 사람은 서로의 약점을 메워주며 가장 아름다운 부부가 되었습니다. 옛말에 백절불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난관에도 굽히지 않고 이겨나간다는 뜻이지요. 한근과 가뿐이는 각자의 방식으로 백절불굴의 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근은 가녀린 몸이지만 지략으로, 가뿐이는 강한 힘이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의 악을 물리쳤습니다. 진정한 힘은 완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두 사람은 평생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